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에서 급증하는 주문. 2.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 발견. 3. 일본은 패배를 안타깝게 인정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내놓은 신차가 예약 주문 1만 대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는 2019년 국내에서 단종된 엑센트의 인도 전략 차종입니다. 6세대 베르나는 전면은 그랜저, 코나처럼 일자형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뒷모습도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내부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듀얼 모니터가 적용됐고 자동 감지 기능으로 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17가지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놀랍습니다. 약 100만 루피, 한화 1,600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2,600만 원에 이릅니다. 현대차가 베르나의 사전 계약을 진행하자 출시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1만 대를 돌파. 인도 세단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미 현대차는 올해 1월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데 베르나 돌풍이 이어진다면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 브랜드인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차의 인기는 인도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85개국 수출을 담당할 허브로 인도를 낙점했고 일찍부터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SUV 모델들을 앞세워 강력한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9년 인도에서는 요즘 인도 인사들은 현대차를 탄다고 말할 정도로 현대의 SUV 알카자르가 화제였습니다. 알카자르는 현대가 인도 전략형 SUV로 내놓았던 크레타의 6, 7인승 버전으로 2019년 인도에서 하루에 약 5,600대 가량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가족으로 구성된 인도 현지 시장에 6, 7명이 탑승하기 적합한 3열 시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알카자르 인기에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현대차가 그만큼 인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히트작은 알카자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부통의 1위는 인도의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가 합작한 마루티 스즈키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대차가 내놓은 또 다른 차량인 베뉴가 마루티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거머쥐자 인도 자동차 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뉴는 출시하자마자 단 8일 만에 7천여 대가 팔렸고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 2만 대를 기록하더니 2019년 인도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ICOTY 2020분 시상식에서 111점을 얻어 올해의 차에 뽑히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의 또 다른 차종인 크레타 역시 2019년에는 마루티 스즈키의 소형 SUV 브레자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크레타 2세대 모델을 출시하자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듯 현대차는 분명 일본 자동차들의 점유율을 빼앗으면서 성장했기에 의미가 큽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진출 3년 만인 2001년 총 20만 대 생산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인도 시장에서 주로 인도 현지에 맞게 설계한 SUV 국민차 반열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올해 내놓은 6세대 베르나가 돌풍을 일으키며 이제 세단 시장까지 1위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자동차들이 인도 시장에서 주로 높은 가성비로 국민차의 반열에 올랐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는 뛰어난 안전성과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아 자동차 소울이 옆 차량에서 빠져나온 타이어와 충돌해 3m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전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충격적인 사고는 지난 23일 낮 체스워스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뒤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기아 소형 SUV인 소울과 쉐보레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가 나란히 달리던 중
갑자기 쇠고리의 왼쪽 앞바퀴가 빠져나오면서 소울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소울은 피할 틈 없이 그대로 타이어를 들이받았고 그 즉시 하늘 높이 튀어 올라 공중에서 반 바퀴 구른 뒤 앞쪽 보닛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기아차는 바닥에서 180도를 더 구른 후에 천천히 정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큰 사고였지만 놀랍게도 기아 소울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샵사인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샵사인 기아의 엔지니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샵사인 한국 자동차의 품질이 이 정도라니 세계적이다 등의 기아차에 대한 폭풍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부상과 일본 자동차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시장 순익 7천억을 달성해 인도에 진출한 이후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법인 판매량을 더하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인도법인은 미국 법인에 이어 이익 기여도는 2위에 올라설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런 결과는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이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현대자동차는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인도 마하라슈트 타네가온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에 2개의 공장을 보유 중이며 연간 생산 규모는 총 76만 대 수준입니다. 여기에 제너럴 모터즈 공장을 인수한다면 현대는 인도에서 총 9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진짜 노리고 있는 것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선점입니다.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 챈나이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는 올 초 아이오닉 5 생산과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6년간 400억 루피, 한화 약 6,072억을 투자해 전기차 관련 R&D와 인프라를 확장하고 순차적으로 6개 전기차 라인업 내놓아 인도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현대의 큰 그림입니다. 사실 그간 인도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놓친 사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현대차의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인도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지질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인도 북부 지역에 590만 톤에 달하는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리튬 매장량 1위는 칠레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매장량으로 인도는 단숨에 세계 2위의 리튬 강국으로 올라설 만큼 엄청난 매장량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전기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입니다. 이런 리튬이 인도에 상당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의 기아차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 인도 전기차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폭발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는 것은 현대의 기아차가 저렴한 가격에 리튬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경쟁사인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는 양산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제너럴 모터스 공장 인수에까지 성공한다면 현대의 기아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는 데 인도 시장은 완벽한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차.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 세계 슈퍼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 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 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우수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측 노스볼트, 스웨덴을 위시로 베르코어,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 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니 유럽의 양산 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숨을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자급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있다는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몰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니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 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모레 K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내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레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 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차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국의 반도체 뒤통수에 엄청난 노림수가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가 기술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놀라운 결정도 이런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을 분노하게 만든 미국의 황당한 전략.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 쪽으로 군용기 28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시진핑 또한 미국 보란 듯 대만 통일이 소원이라며 강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언급했죠. 침공시 대만 반도체 공장 점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FBI 국장은 틱톡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여론전 도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침공할 경우엔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것이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으로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국이 이를 먼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장악한다면 실리콘 칩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TSMC는 칩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의 석유 시장 점유율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TSMC 파괴를 1940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정을 공격한 캐터펄트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확보해 영국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선제적으로 이 함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해군 함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는데 1,300여 명의 프랑스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처칠 총리는 이를 두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관료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전략 자산을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유명학자 2명은 육군대학 논문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대만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점령 비용도 많이 들도록 초토화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과 무기 등에 쓰이는 전 세계 첨단 프로세서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큰 산이자 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의 사상 최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파괴 발표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국은 반도체 공장이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생산물 중단시킬 수 있기에 유사시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만 해협은 우크라이나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초접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미국이 TSMC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비행기에 태워 자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참전해야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70%가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또한 약 60% 이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기타 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1조 달러 가량의 타격이 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TSMC에서 출발하는 실리콘 쉴드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을 상대로 2,300만 인구의 섬나라 대만이 일점불사 태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덕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줄골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TSMC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8월 대만을 찾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도 TSMC 회장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면 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즉시 뛰어들었는데 당시 최고 전략물자로 여겨졌던 석유 때문이었죠.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2배 늘리고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TSMC 실리콘 방패 이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교수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당시 미국이 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대만과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일본과 엔화 절상을 삐대로 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 칩 사용을 늘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도 밀어붙였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 반도체는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 내의 반도체 기지가 충분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 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있는 TSMC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 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만의 실리콘 방패에 금이 가는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의 압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예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부터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증가 등으로 실익은 크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너몬트 상무장관도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가 대만 반도체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는 3에서 5년 후 TSMC의 중요성은 약해질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지만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로 한국 12개의 2배 이상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의 20% 수준에 이릅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대만 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까지 달라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거래를 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700억 달러로 이 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TSMC 반도체 생산 공장은 본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 대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실리콘 방패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TSMC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전체 지분에서 대만 정부 지분율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지분은 78%로 최대 주주는 미국 시티은행 20.5%입니다. 게다가 상위 10대 고객 중 7명이 미국 고객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5%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법인세, 수도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1나노 공정을 2026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리콘 방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및 기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한국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한국도 견고한 실리콘 쉴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위험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커진다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면 반도체 산업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